옛날 옛적 지식과 모험을 사랑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카를로스였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그의 작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지혜의 산을 발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산은 세상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카를로스는 미지의 영역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카를로스는 드디어 지혜의 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색으로 빛나는 신비로운 문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문에는 이 문을 열면 진정한 지혜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를로스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카를로스는 이상 한 방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방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고 인자한 표정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바로 전설의 지혜의 수호자였습니다. 노인은 카를로스를 반갑게 맞이하며 말했다. 자네는 어떤 진리를 찾고자 이곳에 왔는가? 카를로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선언적 종합 판단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이 이야기는 바로 선언적 종합 판단을 해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네. 노인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곳 비탈길 마을에는 서로 다른 두 부족이 살고 있었지. 하나는 사각 부족이라 불리는 부족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분석적으로 바라보았다네. 그들에게는 모든 사각형은 네 변을 가지고 있다는 명제처럼 항상 틀에 박힌 진리가 중요했지. 그리고 다른 부족은 선원 부족이라고 불리며 그들은 경험에 구애받지 않고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네. 어느 날 이 두 부족은 큰 갈등에 휘말렸네. 그들은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로 하였는데 그 다리가 부족 간의 거리를 줄이고 상호 이해를 도울 것이었지. 하지만 사각 부족은 오직 기존의 견고한 사각 구조로 다리를 지으려 했고 선원 부족은 창의적인 새로운 디자인을 통해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했지. 둘 사이의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하루 이들의 논쟁은 지혜의 산 아래까지 들려왔다네. 그 소음을 듣고 지혜의 산은 모든 부족 사람들을 정상으로 초대했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네. 우리는 다리를 만드는 동안 탄트의 선언적 종합 판단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는 동시에 그 경험을 초월하여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다리는 지나온 시간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법. 두 부족의 지식을 합쳐 새로운 형태의 다리를 상상해보자꾸나. 노인의 말을 듣고 두 부족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견고함과 새로운 창의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다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리는 두 부족 사이의 벽을 허물고 이해와 조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노인은 카를로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빈번히 선언적 종합 판단의 힘을 느낄 수 있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만들어주지. 이제 자네도 그 지혜를 삶 속에서 활용할 차례라네. 카를로스는 깊이 감명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지혜는 단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언적 직관과 사실의 결합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혜의 수호자는 미소 지으며 방금 얻은 깨달음이 카를로스를 앞으로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다리를 세울 수 있게 도와줄지를 상상했습니다. 카를로스는 내려오는 길에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지혜의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카를로스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탐험하러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가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중용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를 철저히 따르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중간의 덕을 찾으려 노력했으며 그로 인해 마을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마을에 빌리라는 젊은 사과 농부가 있었습니다. 빌리는 자신의 사과를 가장 자랑스러워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빌리는 절친한 친구 토미에게 자신의 사과 농장에 함께 가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날의 목적은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여 마을 축제에서 선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빌리와 토미는 사과 농장에 도착하여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빌리는 신중하게 나무에 묻은 사과를 살폈습니다. 이 사과는 조금 작고 이건 약간 빨갛지 않아? 라며 완벽한 사과를 찾기 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토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개념을 떠올리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리, 너는 지나치게 신중하네. 사과는 사과일 뿐이야. 너무 작은 디테일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 빌리는 친구의 충고를 듣고 나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는 전보다 많은 사과를 수확할 수 있었고 자기의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무거운 상자를 들고 가다가 발을 확 디뎌 사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실수로 상자 속 사과들을 도로에 쏟아버린 후 그는 다시 지나치게 무모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과들이 그냥 먹어도 괜찮을 거라며 흙과 돌이 묻은 사과를 그대로 축제에 가져가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예시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빌리야, 이제는 또 너무 무모해졌어. 흙과 돌이 묻은 사과를 그냥 먹을 순 없잖아. 중용을 지키는 게 어때? 마침내 빌리는 친구의 말에 동의하고 깨끗하고 먹기 좋은 사과만 다시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신중하고 그 후에는 무모해진 그의 행동은 모두 과도한 극단이었지만 이제 빌리는 중간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 많은 사람들이 빌리의 사과를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빌리는 그날 덕의 미덕이란 과도한 두려움도 지나친 대담함도 아닌 중간의 선을 지키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을 기억하고 빌리 역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 빌리의 참 의미를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에서 중용을 유지하며 마을에 사랑받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용마을의 이야기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덕 빌리의 중요성을 재미있고 유익한 방식으로 전달하며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열렬히 믿고 실천하는 당나귀 밀이 살고 있었습니다. 밀은 마을의 철학자인 동시의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꾼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는 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며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대규모 축제가 열렸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축제 준비에 바쁘게 나서고 있었고 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바로 마을 잔치의 하이라이트인 최고의 당근 케이크 만들기 대회였습니다. 밀은 당근 케이크를 매우 좋아했기에 이 대회에 참가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마을에는 당근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서 무작정 케이크를 만들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밀은 이 난제를 공리주의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밀은 다양한 케이크를 조금씩이라도 맛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당근 케이크 샘플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샘플 케이크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 밀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밀은 마을 회관에 큰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저녁, 한 조각의 케이크, 한 바구니의 재미, 그리고 각종 놀이와 퀴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작은 케이크를 보며 조금 실망했지만 각종 게임을 하면서 놀랍게도 밀의 계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밀은 게임과 퀴즈를 통해 참여자들이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는 경험을 디자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를 풀고 나면 퀴즈에 성공한 팀은 특별한 보너스 당근 모형을 얻어 이를 다른 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웃음과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당근 케이크의 양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저녁 잔디밭에 둘러앉은 주민들은 모두 함께 작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작은 조각의 케이크가 주는 기쁨이 배가 되었죠. 결국 밀의 공리주의적 접근은 물질적인 다수를 넘어서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비록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간접적인 방법일지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밀의 철학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밀은 또 한 번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고 그 가치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많은 이들을 웃게 만드는 것이라는 진리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종종 밀과 함께하는 당근 퀴즈를 개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밀은 그런 마을 사람들을 보며 지혜롭게 웃음을 짓고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다운히아라는 이름을 가진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곳 사람들은 매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자신들만의 실험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실험자는 바로 플라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철학자였습니다. 플라톤은 늘 이 세상이 단순히 우리가 보는 모습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상이 진리를 밝히기 위해 꾸준히 연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물들을 보십시오. 이 의자, 나무, 하늘, 별들까지. 우리는 매일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지만 그것들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플라톤은 그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짓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의자를 배털 의자라고 부르고 저 하늘을 녹새 하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자나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는 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의 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의자들을 모아서 산 위로 옮겨 팔아버린다면? 그렇다면 의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의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플라톤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모두 이데아, 많은 이상적인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의자들은 그 완전한 의자, 내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사람들이 그의 말을 되새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나무 조각을 하나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의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본질이죠.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플라톤, 그 완전한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그곳을 볼 수는 없는 건가요? 플라톤은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각의 한계를 초월한 존재로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본질을 깨닫고자 한다면 마음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데아의 세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오니아의 사람들은 매일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며 모든 사물이 가진 본질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죠. 마을에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더 깊고 완전한 의미를 찾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다오니아의 사람들 삶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은 영원히 이상적이고 완전한 본질을 찾기 위해 진리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